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아주 흥미로운 기술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람처럼 팔이 2개 달린 로봇, 그것도 관절이 무려 19개나 되는 로봇이 있잖아요. 이게 복잡한 실제 환경, 예를 들면 동네 식료품점 같은 곳에서 어떻게 스스로 움직임을 계획하고 물건을 짚는지 그 비밀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해요. 아, 그 연구 말씀이시군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죠. 네, 맞아요. 로봇공학이나 인공지능 아니면 복잡한 문제 해결 과정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얘기가 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듀얼암 전신 동작 계획, 중첩된 운동학적 사슬 활용이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인데요. 네. 이 로봇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그것도 성공률이 99.9%래요. 어떻게 이렇게 움직임을 계획하는지 그 방법을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연구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가 그 로봇공학의 아주 오래된 문제, 바로 차원의 저주라는 것에 정면으로 도전했기 때문이거든요. 아, 차원의 저주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관절, 이걸 이제 자유도, Degree of Freedom, DOF라고 부르는데 이게 많아질수록 로봇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자세의 조합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음, 이 논문에 나오는 로봇은 자유도가 무려 19개예요. 바퀴 달린 베이스에 몸통이 5자유도, 그리고 양팔이 각각 7자유도씩 해서 다 합쳐서 19개죠. 와, 19개요? 네. 이렇게 복잡한 로봇이 미리 정해진 것도 없이 계속 변하는 실제 환경 속에서 다른 물체나 심지어 자기 자신과 부딪히지 않으면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계획해야 한다.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존의 방법들로는 이 복잡성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19개 관절이라 제가 아침에 커피 내리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조정이 필요하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람하고 좀 비슷한 형태의 로봇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이유가 있겠죠. 논문에서도 보니까 사람이 활동하는 환경에 더 잘 적응하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그 그림 1에 나오는 로봇 보면 진짜 사람처럼 생겼던데요? 네, 맞아요. 이런 로봇이 실제 마트에서 장을 본다고 상상하면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기존 방법들은 왜 한계에 부딪혔던 걸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건지 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 기존의 동작 교육 방법들은 크게 보면 한 2가지 흐름으로 볼 수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아주 뚜렷했어요. 논문의 관련 연구 섹션 2에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 네. 첫 번째는 이제 최적화 기반 접근법이에요. 로봇의 움직임을 일종의 수학 문제로 보는 거죠.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는 방정식을 푸는 방식으로요. 수학 문제처럼요? 네. 고차원 자유도 로봇에도 적용 자체는 가능해요. 하지만 주변 환경이 막 계속 바뀌면 실시간으로 충돌을 피해야 하는 제약 조건을 반영하기가 너무 복잡하고 계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아, 실시간이 문제군요. 는 계산이 좀 불안정해지거나 아니면 초기 설정 값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 달라지는 그런 민감성도 문제였고요. GCS 같은 개선된 기법들도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실시간 계획에는 좀 병목 현상이 생길 수 있었죠. 실시간 대응이 어렵다는 약점이 있었군요. 그럼 다른 쪽에서는 어떤 시도를 했나요? 혹시 속도나 변화하는 환경에 좀 더 강점이 있는 방법 같은가요? 정확히 그 부분을 파고든 게 이제 두 번째 접근법인데요. 바로 샘플링 기반 접근법입니다. 샘플링 기반이요? 네, 로봇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자세,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무작위로 여러 개 찍어보는 거예요. 샘플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점들을 이렇게 이어서 가능한 경로들의 지도를 미리 만들어두는 방식입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들을 이어서 별자리를 찾듯이요. 점들을 찍어서 지도를 만든다. 네, RRT나 PRM 같은 기법들이 대표적인데요. 이 방식은 변화하는 환경의 최적화 기반 방식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오, 미리 지도를 만들어 두니까 환경 변화에는 더 잘 대응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것도 완벽하진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시 그 차원의 저주 문제가 발목을 잡아요. 아, 또 그 문제군요. 네, 자유도가 19개나 되는 이런 고차원 공간에서는 아무리 점을 많이 찍어도 로봇이 갈 수 있는 모든 중요한 경로를 충분히 촘촘하게 포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효율성이 그냥 뚝 떨어져서 최적의 경로를 놓치거나 심하면 아예 경로 계획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특히 환경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갑자기 톡 나타나면 미리 만들어둔 지도의 상당 부분이 그냥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요. 아, 그렇겠네요. 미리 만든 지도가 쓸모 없어지면 곤란하니까 좀 더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했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동적 로드맵, 다이나믹 로드맵, 줄여서 DRM이라는 거예요. DRM이요? 네, 일단 샘플링 기반으로 경로 지도를 만들어요. 그런데 로봇이 활동하는 공간을 잘게 나눈 작은 3차원 격자, 복셀이라는 단위로 관리하는 겁니다. 복셀이요? 그건 뭔가요? 복셀은 그냥 3차원 공간에서의 픽셀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아, 3D 픽셀. 네. 미리 각 복셀과 충돌할 수 있는 로봇의 자세들을 쫙 계산해둬요. 그러다가 실제 작동 중에 특정 복셀에 장애물이 감지됐다. 그러면 그 복셀과 충돌하는 걸로 미리 계산된 로봇 자세들 있잖아요. 그걸 포함하는 지도상의 경로들을 즉시 비활성화 시켜버리는 거죠. 오, 똑똑한데요? 네, 그 논문 그림 2를 보면 노란색 복셀이랑 충돌하는 빨강, 초록, 파랑 자세들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런 정보 덕분에 환경 변화에 훨씬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야, 훨씬 영리해졌네요. 하지만 이것도 19 자유도 로봇한테는 여전히 좀 버거웠던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19 자유도 전체에 대한 DRM을 만들려면 여전히 어마어마한 계산이랑 메모리가 필요했어요. 그걸 만들고 저장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죠. 최근에는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더 효율적인 샘플링 방법을 학습시킨다거나 충돌 검사 속도를 높인다거나 하는 학습 기반 접근법도 많이 연구되고는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것도 기존 방법들이랑 결합해서 사용되고 근본적인 차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죠. 자, 드디어 이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로 넘어갈 시간이군요. 기존 방식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팀이 내놓은 해법이 정말 기발하다고 느꼈어요. 19개 전체를 한 번에 다루는 대신에 로봇의 구조를 활용한다는 발상이요? 바로 그 점이 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논문 섹션 V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거대한 19자유도짜리 DRM 하나를 만드는 대신에 로봇의 구조적인 특징, 그러니까 몸통은 공유하고 양팔은 각각 따로 있다는 이 점을 착안한 거죠. 몸통은 하나고 팔은 2개니까. 그렇죠. 그래서 로봇을 2개의 겹치는 부분 시스템으로 나눠요. 하나는 왼팔 플러스 몸통, 이건 12자유도죠. 다른 하나는 오른팔 플러스 몸통, 이것도 12자유도. 이렇게 2개의 작은 DRM을 만드는 겁니다. 논문에서는 이걸 R1과 R2라고 부르더라고요. 19자유도 문제를 12자유도 문제 2개로 나누니까 확실히 계산 부담은 확 줄겠네요. 근데 그냥 단순히 나누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몸통은 공유하잖아요. 두 팔이 따로 놀면 안 되지 않나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제약 조건을 걸어요. 알고리즘 1이랑 수식 2에서 강조하는 내용인데 2개의 DRM을 만들 때 두 DRM에 포함된 몸통의 자세, 컨피규레이션들이 반드시 정확히 동일한 집합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몸통 자세가 똑같아야 한다고요? 네. 수학적으로는 subset torso RM1 equal subset torso RM2 이렇게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 어떤 몸통 자세가 한쪽 팔의 DRM에 샘플링돼서 포함됐잖아요. 그럼 다른 쪽 팔의 DRM에도 반드시 그 똑같은 몸통 자세가 포함되도록 강제하는 거예요. 아하. 다 따져보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죠. 아하. 몸통이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서 2개의 작은 지도를 효과적으로 이어붙이는군요. 똑똑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나누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왼쪽 팔의 DRM은 오른쪽 팔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오른쪽 팔 DRM도 왼쪽 팔을 모르잖아요. 그럼 두 팔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는 어떻게 피하죠? 오, 아주 예리하신 지적입니다.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단계에서 추가적인 데이터 구조를 또 만들어요. 바로 민터맵이라고 부르는 인터암 콜리전 맵입니다. 민터맵이요. 그건 또 뭐죠? 이 맵은 뭐냐면 암1 로드맵의 특정 노드, 그러니까 특정 로봇 자세가 암2 로드맵의 어떤 노드들이랑 충돌하는지를 미리 다 계산해서 저장해 두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아, 미리 계산해 둔다. 네. 그래서 어떤 몸통 자세를 공유하는 두 팔의 자세 쌍이 있을 때 그 쌍이 서로 충돌하는지 아닌지를 이 맵을 통해서 아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각 팔의 DRM에 저장된 로봇이랑 환경 충돌 정보랑 이 민터맵에 저장된 로봇 팔끼리 충돌 정보를 합치면 19자유도 전체 로봇의 모든 충돌 가능성을 다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논문의 프로포지션 1이 바로 그 부분을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보장해줘요. 즉, 이 접근법은 문제를 더 작은 차원으로 나눠서 계산 효율성은 얻으면서도 원래의 고차원 문제에서 필요했던 안전성, 그러니까 충돌 없이 움직이는 컬리전 프리 성질은 그대로 유지하는 아주 영리한 방법인 셈이죠. 와,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런 복잡한 계산들, 그러니까 2개의 로드맵 만들고 몸통 제약 맞추고 민터맵까지 생성하는 이 모든 작업은 로봇이 실제로 움직이기 전에 미리 다 해놓는다는 거죠? 오프라인에서요? 네, 맞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 모든 준비 과정은 전부 오프라인에서 수행됩니다. 로봇 모델 하나당 딱 한 번만 계산해 두면 되는 거죠. 아, 한 번만 하면 되는군요. 네, 덕분에 실제 로봇이 작동하는 온라인 환경에서는 센서를 통해 감지된 주변 환경 변화, 예를 들어 새로운 장애물이 나타났다거나 하는 변화에 맞춰서 미리 계산된 정보들, 그러니까 비활성화할 노드라던가 민터맵 정보 같은 것들을 빠르게 조회하고 활용해서 경로 계획을 정말 순식간에 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로봇이 움직여야 할 때 이 준비된 2개의 로드맵이란 민터맵을 가지고 어떻게 최적의 경로를 찾아낼까요? 몸통을 공유하니까 각 팔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계획할 수는 없을 텐데요. 네, 그래서 연구팀은 이 듀얼 로드맵 구조를 아주 효과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새로운 온라인 검색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그 경로 탐색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에이스타 알고리즘 있잖아요. 거기서 영감을 받았지만 이 듀얼 구조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좀 수정됐어요. ART 알고리즘을 어떻게 변형시킨 건가요? 구체적으로요? 핵심 아이디어는 이래요. 각 팔의 로드맵, ARM1, ARM2에서 노드, 즉 자세를 하나씩 가져와서 쌍으로 묶어서 탐색을 진행하는 겁니다. 쌍으로요? 네.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몸통 자세 일치 제약 조건이 다시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두 노드가 동일한 몸통 구성을 공유하는 쌍만을 유효한 탐색 후보로 간주하는 거죠. 알고리즘 2의 25번째 줄이랑 36번째 줄 보면 프로젝트 톨소 XRN equal 프로젝트 톨소 XLN 이 조건을 확인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아, 몸통 자세가 같은 쌍들만 살펴보는 거군요. 와, 그럼 탐색해야 할 경우의 수가 확 줄겠는데요? 그렇죠.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서 훨씬 빠른 탐색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쌍부터 먼저 탐색할지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우선순위 같은 게 있나요? 네, 탐색 우선순위는 A 알고리즘이랑 비슷하게 결정해요. 현재까지 이동한 비용, 예를 들면 이동거리 같은 거겠죠. 그 비용, 코스트랑 목표 지점까지 남은 예상 비용, 휴리스틱이라고 부르는 추정치의 합이 가장 작은 노드 쌍부터 탐색을 확장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아, 가장 좋아 보이는 길부터 찾아 나서는 거군요. 맞아요. 논문의 그림 3이 이 과정을 시각적으로 아주 잘 설명해 주는데요. 왼쪽이랑 오른쪽 로드맵, 각각 팔이랑 몸통을 나타내죠. 이게 마치 몸통이라는 공유된 축을 통해서 연결돼서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높은 차원의 전체 로봇 경로 그래프를 형성한다고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네. 온라인 상황에서 환경의 장애물, 그러니까 특정 복셀 영역에 뭔가 있다. 감지되면 그 장애물이랑 충돌하는 노드들이 양쪽 로드맵에서 즉시 비활성화돼요. 그림에선 빨간색 노드들이죠. 그러면 알고리즘은 남아있는 유효한 노드들, 노란색 노드들로 이루어진 이 암시적인 그래프 상에서 목표 지점까지의 최단 경로를 아주 효율적으로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요. 노드 자체는 충돌하지 않도록 미리 검사를 하지만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그 경로, 엣지, 상에서는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두 지점은 괜찮은데 그 사이를 직선으로 이동하다가 팔이 기둥에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논문의 리마크 1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 그렇죠. 네, 이론적으로는 모든 노드 간 연결 경로, 즉 엣지에 대해서도 미리 충돌 검사를 다 해서 안전한 경로만 로드맵에 포함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로드맵의 크기가 무려 100배 이상 커질 수 있대요. 100배요? 와. 네, 계산량이랑 메모리 부담이 정말 엄청나겠죠? 그래서 연구팀은 좀 더 실용적인 접근법, 지연 충돌 검사, 레이지 콜리전 체킹이라는 걸 택했습니다. 지연 충돌 검사요? 그건 뭔가요?
일단 노드 자체의 충돌 여부만 확연해서 경로를 계획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경로가 딱 결정된 이후에 그 전체 경로성에서 충돌이 발생하는지를 상세하게 검사하는 겁니다. 아, 나중에 확인한다. 그렇죠. 만약 경로 중간에 충돌이 발견되면 해당 경로, LG는 이거 못 쓰는 길이네 하고 표시하고 다른 경로를 다시 탐색하는 방식이에요. 약간의 재탐색 위험은 감소하는 대신에 오프라인 계산량이랑 온라인 탐색 속도 사이에서 아주 효과적인 균형점을 찾은 거죠. 와, 정말 영리한데요. 이론적인 설명만 들어도 상당히 정교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과연 실제 세상에서도 잘 작동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특히 실험 환경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네, 연구팀이 이 방법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정말 매우 도전적인 환경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 뷰에 있는 실제 운영 중인 식료품점에서 실험을 진행한 거죠. 네, 실제 마트요? 실험실이 아니고요? 와, 이건 진짜 대단한데요? 마트에는 사람도 막 다니고 물건 배치도 계속 바뀔 텐데 그런 환경에서 테스트했다니 결과가 더 기대됩니다. 어떤 로봇으로 무슨 작업을 했나요? 로봇은 자체 제작한 19 자유도 이동형 조작 로봇이었어요. 토요타 연구소에서 만든 건데 논문 그림 1이랑 4에 나오죠. 이 로봇에는 물체를 인식하기 위한 카메라도 달려 있고 복잡한 계산을 수행할 고성능 컴퓨터, 인텔 i9 CPU랑 엔비디아 A6000 GPU 같은 게 탑재되어 있었고요. 네. 주어린 과제는 식료품 구매 대행이었어요. 매장 안에 있는 약 1000개 정도의 상품 중에서 무작위로 여러 품목을 선택하면 로봇이 자율적으로 매장 안을 이동해서 선반이나 냉장고 문 뒤에 있는 그 상품을 집어서 로봇 뒤편에 있는 바구니에 넣는 작업이었죠. 와, 때로는 한 팔로 냉장고 문을 열어서 잡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팔로 안쪽에 있는 물건을 꺼내야 하는 이런 두 팔의 협응이 필요한 복잡한 동작들도 포함됐고요. 정말 실제적인 시나리오네요. 문 열고 물건 집기라니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데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나요? 그 복잡한 환경에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해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결과는 정말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테이블 I에 잘 요약되어 있는데요. 실제 식료품점 환경에서 총 2101번의 온라인 동작 계획을 수행했는데 평균 계획 시간이 약 0.42초에 불과했어요. 0.42초요? 14개 관절 로봇의 그 복잡한 움직임을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계획했다고요? 이건 거의 실시간인데요. 와, 놀랐습니다. 성공률은 어땠나요? 혹시 실패한 경우는 없었는지? 성공률은 무려 99.9%였습니다. 2101번 시도 중에 단 3번만 실패하고 2098번을 성공한 거죠. 와, 99.9%. 네.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실제 환경, 그리고 때로는 정말 까다로운 목표 지점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빠르고 안정적으로 동작 계획을 수행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10%일에서 90%의 범위가 0.08초에서 0.62초 사이였으니까 대부분의 계획이 정말 1초 이내에 완료된 셈이죠. 이야. 참고로 이 실험에 사용된 각 팔의 DRMM은 노드가 약 760만 개 정도로 구성됐고요. 이걸 오프라인에서 구축하는 데는 한 6시간 정도 걸렸다고 해요. 물론 이 오프라인 작업은 로봇 모델당 한 번만 수행하면 되고요. 작업 공간은 6cm 크기의 복셀로 나눠서 충돌을 감지했습니다. 99.9% 성공률에 평균 0.42초 계획 시간이라니 정말 대단한 성과네요. 그런데 이 듀얼 DRMM 방식이 기존 방식보다 정말로 더 나은 건지 이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연구팀이 비교 실험도 진행했나요? 네, 물론입니다. 테이블 2에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자신들의 듀얼 DRM 방식과 기존 방식 중 하나, 그러니까 한 팔은 DRM을 사용해서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다른 팔은 그 움직임에 맞춰서 지역적으로만 경로를 찾는 방식, 이걸 단일 DRM 플러스 로컬 플래너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비교했어요. 이 비교 실험은 좀 더 통제된 환경인 실험실 내 모의 식료품점에서 진행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듀얼 DRM이 확실히 더 우수했나요? 결과를 보면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평균 계획 시간만 보면 듀얼 DRM 방식이 약간 더 빨랐습니다. 듀얼 DRM이 0.85초, 단일 DRM이 1.00초 정도였죠. 그런데 중앙값, 미디언은 거의 비슷했어요. 듀얼 DRM이 0.61초, 단일 DRM이 0.63초로요.
평균 시간은 차이가 나는데 중앙값인 비슷하다는 건 특정 경우에 성능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는 의미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차이가 성공률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듀얼 DRM 방식의 성공률은 99%였던 반면에 단일 DRM 방식은 93%에 그쳤어요. 아, 성공률 차이가 꽤 크네요. 네, 특히 두 팔이 아주 가깝게 움직여야 하거나 좁은 공간을 통과해야 하는 등 좀 더 까다로운 챌린징 동작 계획 문제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단일 DRM 방식은 계획 시간이 엄청 길어지거나 아예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반면에 듀얼 DRM 방식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빠르게 경로를 찾아냈죠. 아하, 이것이 결국 평균 시간차의 주된 원인이었고 듀얼 DRM 접근법이 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서 훨씬 더 강인하고 안정적이라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속도뿐만 아니라 안정성, 특히 어려운 문제 해결 능력에서 듀얼 DRM의 진가가 드러난 거네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내용이 듣고 계신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연구는 로봇공학의 정말 오래된 과제였던 고차원 로봇의 동작 계획 문제를 로봇 자체의 구조적인 특성, 즉 공유된 몸통과 분리된 팔이라는 그 특성을 아주 영리하게 활용해서 풀어냈습니다. 네, 그렇죠. 19자유도라는 엄청난 복잡성을 두 개의 12자유도 문제로 나누면서도 그 몸통 제약과 민터맵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확성은 또 그대로 보장했고요. 맞습니다. 그 결과 실제 식료품점처럼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에서도 거의 실시간으로 그리고 매우 안정적인 동작 계획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차원의 저주를 아주 효과적으로 우회한 정말 인상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연구는 분명히 로봇이 더 복잡한 환경에서 더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 아주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현재의 듀얼 DRM 방식은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미리 계산된 로드맵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잖아요. 물론 온라인에서 환경 변화에 낙혀서 로드맵을 동적으로 수정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미리 탐색된 경로들을 기반으로 하죠. 네, 그렇죠. 만약에요, 로봇이 작업을 수행하는 도중에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람과 부딪힌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선반에서 물건이 우르르 쏟아지는 것처럼 급작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딱 맞닥뜨린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그렇죠. 단순히 계획된 경로를 조금 수정하는 것을 넘어서 마치 사람이 순간적으로 몸을 휙 피거나 동작을 바꾸는 것처럼 로봇이 실시간으로 즉흥적인 반응과 어떤 새로운 동작 생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아, 즉흥적인 반응이요? 네, 이런 수준의 실시간 적응성과 반응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접근법을 넘어서는 어떤 기술들이 필요할까요? 이것이 바로 이 분야의 연구자들이 앞으로 탐구해 나가야 할 매우 흥미롭고 또 중요한 다음 도전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로봇이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세상이라.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진진한 로봇 기술의 세계를 깊이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